제4장 제우스의 후손들. 먼저 단어 몇 개 보고 나서 에프로다이티, APHRODIT,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 로마 신화의 비너스에 해당된다. 종종 미국 표범나비 일종, 큰 표범나비 일종. MERCURIAL, 큐어리얼인데 큐어리얼. 변덕스러운, 수성의, 수은을 합류하는, 활발한, 명랑한 이란 뜻이고, MERCURY, 머큐리 강사 앞에 있고, 큐어리얼이었죠. 위에 거 큐어리얼. 머큐리는 수은, 온도계, 수성, 머큐리. 이런 내용들이 뒤에 나오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제우스의 후손들 책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로디테의 허리띠.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권력을 장악한 후부터 더 이상 통치권의 찬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올림포스 신들에게는 여러 자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반란에 성공하지 못했다. 대신에 그들은 평화적으로 올림포스 신의 일원이 될 수 있었으며 다른 신들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았다. 그래도 모든 신들은 제우스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다. 아마도 올림포스 신의 후손들은 본래 그리스 군과 동맹을 맺은 여러 원주민들이 숭배하고 있던 신들이었을 것이다. 몇몇 신들은 현실적으로 하나의 이름 아래 묶였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특정한 신에 대해서 제대로 짜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몇 개씩 나오게도 되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여신의 탄생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다. 첫 번째 형태에서는 그녀가 우라노스와 가이아의 딸로 나타난다. 그녀는 조개 껍데기에서 분비된 바다 거품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그녀는 티탄족의 자매로 올림포스 신보다 훨씬 더 오래된 신으로 간주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인들 이전의 원주민들이 숭배했던 여신에 관한 신화로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도래한 후 그들은 아프로디테를 제우스와 티탄족 여신 디오네 사이의 딸로 간주하고 올림포스 신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녀가 어떻게 탄생했든 간에 그리스인들은 아프로디테를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미와 사랑의 여신이었다. 로마인들은 아프로디테를 그녀의 여신, 그들의 여신 베누스, VENUS, 베누스와 동일시 했는데 영어권에서는 비너스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다. 편의상 앞으로 베누스는 비너스로 표기한다. 두 여신은 모두 아름다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사물들은 이 여신들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미추 여부를 평가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어떤 여자의 용모가 아주 뛰어날 때 쓰는 칭찬의 표현이 곧 비너스였다. 또 로마인들은 비너스를 매우 존경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유래한 Venerate 라는 말은 삼가고 경외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해서는 venerable, venerable, 존경할 만한이라고 표현한다. 비너스 또는 아프로디테는 캐스토스, 캐스토스라는 허리띠를 차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고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아름답고도 매력적인 여자를 보면 아프로디테의 허리띠, 아프로디테의 벨트, BELT, 아프로다이티 어파스트로피 S 다음에 BLT를 차고 있다고 표현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동물학자들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1피트 약 30cm 정도의 납작한 벌레에서 비너스의 허리띠 즉 캐스토스라는 이름을 붙여버림으로써 이 단어가 갖고 있던 서정성을 말살해 버렸다. 비너스는 중요한 행성에 이름이 부여된 유일한 여신이다. 이 행성은 보통 태양의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어둠별로 불리기도 하고 이브닝 스타, EVENING, 스타 STAR, 어둠별로 불리기도 하고 샛별, 모닝 스타, MORNING, STAR, 샛별로 불리기도 한다. 이 행성은 태양계에서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고 아름다우며 그 외의 별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기도 하다. 처음에 그리스인들은 샛별과 어둠별이 두 개의 다른 행성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샛별을 포스포러스, PHOS, 포스포러스, 빛의 전령이라는 뜻라고 불렀는데 이 별이 동쪽 하늘에 뜨고 나면 곧 여병이 밝아오기 때문이었다. 반면 어둠별은 일몰 후 서쪽 하늘에서 빛을 냈기 때문에 헤스페로스, HESPEROS, 서쪽이라는 뜻으로 VERPER라고 불렀다. 포스포로스와 헤스페로스가 실제로 같은 별임을 알게 된 후 그리스인들은 그 아름다움에 걸맞게 아프로디테라고 이름 붙였다. 반면에 로마인들은 비너스라고 불렀으며 영어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른다. 지혜의 여신 아테나, 티탄족 여성과 제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또 한 명의 딸은 아테나, ATHENA, 아테나이다.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그의 첫 번째 아내라고 간주되던 티탄족 여성 메티스, METIS를 잡아먹었다고 한다. 그 다음에 바로 그는 헤라와 결혼했다. 그런데 제우스의 몸 안에는 메티스의 딸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머리가 빠개질 듯한 두통을 앓게 되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증이 너무 심하자 그는 스스로 자기 머리를 쪼개 열어보았다. 그러자 아테나 여신이 성인의 몸으로 무장을 한 채 튀어나왔다. 이 이야기는 어쩐지 좀 어설프다. 어쨌든 메티스는 그리스어로 지혜라는 뜻이다. 그래서 아테나는 지식의 여신이자 전쟁과 평화의 여신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이 신화에서는 제우스가 권력을 잡은 후 지혜를 얻었으며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기술의 발달을 가져다 준 지식이 생겨났음을 의미하고 있다. 아테나는 그녀를 찬미하기 위해 이름 지어진 아테나이, ATHENAI라는 그리스의 한 도시를 특별히 감독하는 여신으로도 여겨졌다. 이 도시는 영어로 Athens, Athens라고 알려졌다. 그리스 문명의 전성기에 아테나이는 그리스에서 가장 강하고 문명화된 도시였다. 아테나이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탄을 받은 도시는 없었다. 아테나이는 문명의 중심지로서의 명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도시가 지식의 중심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명을 따서 자부심을 표현하곤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보스턴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를 미국의 아테나이라며 자랑스러워한다. 아테나의 또 다른 명칭은 팔라스, PALLAS, 팔라스이다. 어떻게 해서 그녀가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그녀가 팔라스라는 거인족을 죽이고 그 이름을 취했다는 전설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팔라스라는 여신을 숭배하던 부족이 정복자인 그리스인들에게 편입되면서 팔라스와 아테나를 동일한 여신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시문학에서는 빈번히 아테나가 팔라스 아테나로 그려지고 있다. 소행성들 중에서 두 번째로 발견된 것 1802년에는 팔라스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304마일 약 490km의 지름을 가진 이 소행성은 두 번째로 부피가 크다. 1848년 아홉 번째로 발견된 소행성은 아테나의 어머니 이름인 메티스로 명명되었다. 팔라스라는 이름은 소행성의 발견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원소 주기율표에도 들어갔다. 1803년 영국의 화학자 윌리엄 하이드 올라스톤은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 그는 전에 새로운 소행성 케레스의 명칭을 따서 새 원소의 이름을 세리움이라고 지은 클라프로트의 전례를 따랐다. 그래서 그는 새 원소의 팔라스라는 여신의 이름을 따서 팔라디움, PALLADIUM 금속 원소 기호 PD 번호 46이라는 이름을 부여했다. 팔라디움에는 한 가지 뜻이 더 들어있다. 트로이아 책의 후반부에서 언급될 것이다. 라는 도시에는 팔라디움이라고 불리는 팔라스 아테나의 동상이 있었다. 트로이아 시민들은 팔라디움이 도시 안에 있는 한 트로이아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동상을 잃어버렸고 마침내 트로이아는 함락당하고 말았다. 이에 유래하여 요즘에는 한 나라를 수호하고 있는 어떤 물품이나 전통 또는 소중한 미풍양속을 PALLADIUM 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팔라디움, 예를 들어서 미국의 헌법은 미국인들에게 자유의 팔라디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현대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낱말의 발음에서 유추하여 팔라디움은 콜로세움처럼 고대의 경기장이나 극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영어관 이름을 팔라디움이라고 지은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아테나는 극장이나 경기장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한 건물과 연관이 있다. 아테나는 결혼이나 연애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은 종종 그녀를 아테나 파르테노스 ATHENA PARTHENOS 처녀 아테나라고 불렀는데 아테나이인들이 그녀를 경배하기 위해 지은 BC 437년 완공 아름다운 신전의 이름이 곧 파르테논이었던 것이다. PARTHENON 이 유적은 지금도 흔적이 남아서 그리스 최전성기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로마인들은 수예와 목공의 여신 미네르바 MINERVA 라틴어로는 정신이라는 뜻과 아테나를 동일시했다. 그러나 이 라틴어 이름보다는 아테나라는 그리스 이름이 더 알려져 있다. 이런 경우는 아테나가 유일한데 그것은 아마도 아테나의 시의 높은 명성 때문일 것이다. 신들의 전쟁 헤르메스 내용입니다. 제우스의 아들 가운데에는 헤르메스 HERMES라는 신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아틀라스의 딸 마이아 MAIA로 플레이아데스 PLEIADS 단수는 PLEIAD라 불리는 7딸 중 한 명이었다. 플레이아드들은 한때 험악한 사냥꾼 오리온이라는 거인족에게 쫓기고 있었다. 신들은 그녀들을 비둘기로 변신시켜 하늘에 옮겨 놓았다. 하늘에서 그녀들은 황소자리 조그맣고 귀여운 별무리가 되었다. 그 별무리 가운데 하나의
별이 마이아 MAIA이다. 따라서 플레이아데스 별은 7개가 있어야 하지만 보통은 6개밖에 볼 수 없다. 그리스인들은 7번째의 별이 불사의 신이 아닌 인간과 사랑에 빠져버린 후에 그 수치심과 슬픔을 못 이겨 차츰 빛이 약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를 잃어버린 플레이아드 LOST Lost PLEIAD라고 불렀다. 하지만 사실 플레이아데스 별은 7개가 아니라 훨씬 많은 별들의 무리로 이루어져 있다. 단지 육안으로는 밝게 빛나는 별들만 보이는 것이다. 일반 쌍안경으로는 수십 개 정도, 망원경으로는 수백 개의 별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7명의 유명 인사들이 모이는 어떤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플레이아드라고 부르곤 한다. 로마의 신 가운데도 마이아라는 여신이 있었다. 그녀는 그리스의 여신 마이아와 아무 상관도 없으나 두 여신은 자주 혼동된다. 로마인들의 마이아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MAY, May, 5월라는 명칭이 그녀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사실이다. 그리스 여신 마이아의 아들 헤르메스는 신들의 전령이었다. 때문에 당연히 매우 빨리 움직이는 신으로 그려졌다. 보통 그의 신발과 투구에는 날개가 달려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그는 통상과 계략 그리고 발명의 신이기도 했다. 그리스 시대 후반기에 그리스인들은 이집트의 학문의 신을 받아들였으며 이 신을 헤르메스와 동일시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위해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 헤르메스 HERMES TRISMEGISTUS 매우 훌륭한 헤르메스라는 뜻라고 이름을 조합했다. 헤르메스 트리스메기스토스는 특히 화학 지식의 신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화학자로서의 명망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chemistry, CHEMISTRY, 화학이라는 말은 바로 이집트를 뜻하는 옛 명칭이었다. 그리고 화학을 가리키는 옛말은 HERMETIC, hermetic, ART, 헤르메스의 기술이었다. 화학자들은 어떤 용기의 내용물이 바깥 공기와 접하지 않게 하려고 용기의 뚜껑을 꽉 조여 닫아 놓고는 했다. 그래서 공기가 압축되어 있는 상태를 HERMETICALLY hermetically sealed SEALED라고 표현하게 되었으며 그 후 이 말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고대에는 전령사들이 통치자와 통치자 사이 혹은 각 군부대 사이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다. 이들을 살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어느 정도 우대를 받았다. 그들은 카두케우스 CADUCEUS라는 특별한 지팡이를 임무의 징표로 가지고 다녔다. 헤르메스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사였으므로 당연히 카두케우스를 가지고 다녔다. 헤르메스는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투구와 신발뿐만 아니라 지팡이에도 날개가 달려 있었다. 나중에 그가 헤르메스 트리메기스토스가 되었을 때는 이 지팡이 말고 또 다른 물건을 하나 더 지니게 되었다. 화학은 의약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헤르메스는 의약품을 가지고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약은 헤르메틱 파우더
HERMETIC POWDR라 불리는 것으로 상처를 치료하는 데 쓰이는 가상의 가루약이었다. 또한 고대 의사들은 뱀과도 관련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젊음을 소생시키는 능력으로 본 그리스인들이 의사들에게 회춘을 기대했던 데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헤르메스의 지팡이 처음에는 올리브 가지로 장식되어 있었을 것이다. 는 두 마리의 뱀이 그 둘레를 감고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었다. 날개와 두 마리의 뱀으로 완벽한 모양을 갖춘 이 지팡이의 모양은 후에 의사나 약사를 상징하는 데 쓰이게 되었다. 미 육군 의무대 The United States Army Medical Corps The United States Army 군대 메디컬 의학적인 CORPS 의무대에서는 이것을 부대 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태양계에서 별들 사이를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의 이름은 발빠른 헤르메스의 이름에서 인용되었다. 로마인들은 헤르메스를 자신들의 상업의 신 MERCURY 메르쿠리 영어로 머큐리와 동일시했다. 그래서 현재 이 행성은 머큐리 MERCURY 수성 머큐리라고 불리고 있다. 쌍둥이 남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화살 내용을 읽어 나갑니다. 자, 제우스에게는 쌍둥이 자녀가 있었다. 레토 LETO라는 또 다른 티탄족 여성이 그들의 어머니였다. 로마인들은 그녀를 라토나 LATONA 라고 불렀는데 영어권에서는 이것이 더 친숙한 이름이다. 질투심 강한 헤라는 레터가 제우스의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려고 아무데서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러자 레토는 에게해의 가장 작은 섬 델로스 TELOS라는 곳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쌍둥이 남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아폴로 APOLLON 아르테미스 ARTEMIS가 태어나자 델로스 섬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이 쌍둥이 신들은 이 섬의 퀸토스 CYNTHUS 산에서 출생했으므로 종종 그들은 퀸티어스 CYNTHIUS와 퀸티아 CYNTHIA로 불리기도 했다. 이들 모두 젊은 궁사로 그려졌다. 아폴로는 남성적 미의 이상형이었다. 그래서 매우 잘생긴 남자를 아폴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는 또한 시와 음악의 신이기도 하다. 로마인에게는 아폴론 같은 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여 아폴로 APOLLO 영어에서도 아폴로라고 불렀다. 아르테미스는 사냥의 여신이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숲의 여신 디아나 DIANA 영어로는 다이애나를 그녀와 동일한 신으로 생각했는데 영어권에서는 디아나가 더 낯익은 명칭이다. 레터의 어머니는 티탄족 포이베 PHOEB 토성의 여덟 번째 위성의 명칭이기도 하다 였다. 포이베 그리스어로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 포이베는 그리스 이전 시대의 달 또는 태양의 여신이었을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이 신을 자신들의 신화 체계로 끌어들였다. 그래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포이베의 손자와 손녀가 되었으며 태양과 달을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 아폴로는 태양의 신으로 간주되었다. 그는 포이베라는 명칭의 남성형을 물려받았다. 그래서 종종 그는 포이버스 아폴론, PHOE BUS, APOLLON 혹은 그저 포이버스, PHOE BUS라고도 불린다. 아르테미스 로마의 디아나는 달의 여신이었다. 이는 올림포스 신들이 티탄족의 자리를 대신한 또 다른 사례이다. 아폴로는 헬리오스를, 아르테미스는 셀레네를 대신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은 끝까지 아폴론이나 아르테미스와 더불어 헬리오스나 셀레네를 언급했기 때문에 완벽한 대체 상태가 되지는 않았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다. 그리스인들은 레토의 자손들이 도초의 사람들에게 화살을 쏘므로 해서 전염병이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전염병이 발생하면 아폴론에게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래서 아폴론은 병을 치료하는 일과도 연관을 맺게 되었다. 이것은 아폴론에게 아들이 있다는 신화를 낳았다. 그 아들은 아스클레피우스, ASCLEPIUS 지만 그의 로마식 이름은 아이스클라피우스, AESCULAPIUS가 더 유명하다. 그는 나중에 의학과 치료의 신이 되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직업이 의사인 인간에 불과했다. 그의 의술은 너무나 훌륭해서 그가 치료한 환자가 죽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사람도 소생시킬 수 있었다. 하데스는 그 때문에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불만을 토로했다. 제우스는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천둥 번개를 쳐서 아스클레피오스를 죽이고 말았다. 그는 죽은 뒤에도 신이 되었다. 또한 그는 별자리 중 하나로도 자리 잡았다. 여기서 그는 양손에 큰 뱀을 쥐고 있는 사람으로 그려진다. 이 큰 뱀은 이미 언급했듯이 약품과 의사의 상징물이다. 이 별자리의 라틴어 이름은 오피오쿠스, OPHIUCHUS로 뱀을 쥐고 있는 자라는 뜻이다. 때때로 뱀 모양을 만드는 별들을 세르펜스, SERPENS, 뱀자리라고 말하며 이 두 별자리를 합쳐서는 세르펜타리우스, SERPENTARIUS라고 한다. 용자가 미인을 얻는다. 내용을 읽도록 합니다. 이쯤 되면 제우스의 자식 가운데 과연 헤라를 어머니로 둔 신이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답은 그렇다이다. 바로 ARES가 제우스와 헤라 사이의 아들이었다. 그는 싸움을 즐기는 전쟁의 신으로 잔인하고 피해 굶주린 모습을 하고 있다. 그가 전쟁에 임할 때면 그의 아들 포버스, PHOBUS와 데이모스, DEIMOS가 전차를 준비했다. 그리스어로 포버스는 두려움을, 데이모스는 공포를 뜻한다. 이것은 전쟁이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포버스는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뜻하는 PHOBIA, 포비아라는 말로 현대 심리학에 그 이름의 흔적을 남겨 있다. 예를 들어 CLAUS TRO 포비아, PHOBIA, 회소 공포증
밀폐된 공간을 비정상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말하며 HORA PHOPI의 광적공포증은 넓게 펼쳐진 공간에서 비정상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한다. 어떤 병은 신경에 자극을 주어 환자가 물을 마시려고 할 때 속에서 경련이 일어났다. 이 병은 하이드로 HYDR로 PHOBI의 공수병, 광견병이라 불린다. 그리스인들은 속이 메스꺼워지는 이유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물에 대한 공포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리스인들이 태양계의 네 번째 행성에 아레스의 이름을 붙인 것은 당연했다. 네 번째 행성은 피 색깔과 비슷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전쟁의 신의 이미지와 딱 들어맞았던 것이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전쟁의 신 마르스 MARS와 아레스를 같은 신으로 보았다. 그래서 현재 영어권에서는 그 행성의 이름이 MARS, 마르스, 화성으로 알려져 있다. 원래 로마인들은 마르스를 가장 중요한 신들 중 한 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년 내내 그를 모셨다. 세 번째 달은 그를 기리는 뜻에서 March, MARCH, 3월이라고 부른다. 화성의 위성들은 1877년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다. 그때 미국의 천문학자 아사프 홀은 그중 두 개를 발견했다. 지름은 5마일 약 608km, 과 10마일 약 16km 정도로 아주 작았지만 위성이 틀림없었다. 홀은 그것들의 명칭을 포버스와 데이모스라고 지었다. 그래서 신화나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도 전쟁은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게 되었다. 그리스 이름엔 ARES 또 하늘에 그 자취를 남기고 있다. 화성과 같이 밝은 붉은색 계열의 빛을 내뿜는 데다가 화성만큼이나 반짝이는 별이 있다. 이 별은 안타레스 ANTARES 라고 불렸는데 그것은 화성의 반대라는 의미로 시설을 탔을 때처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 왜냐하면 화성은 지름이 4,000마일 약 6,400km를 조금 웃돌고 질량이 지구의 9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작은 행성인데 안타레스는 가장 큰 별들 가운데 하나로 태양보다도 훨씬 큰 적색의 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금성 VENUS 비너스 위성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비너스 또는 아프로디테와 관련 있는 신화 속 인물들의 이름으로 기념될 수 있는 기회는 찾아왔다. 그것은 1898년 독일 천문학자 G. 비트가 433번째의 소행성을 발견했을 때였다. 그때까지 알려진 소행성들은 모두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를 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소행성의 궤도는 화성과 지구 사이에 있었다. 그 궤도는 화성이나 금성보다도 지구 궤도에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화성과 금성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이 되었을 것이다. G. 비트는 화성 MARS, ARES 화성과 금성 비너스 VNUS 아프로디테 APHRO DIT 이 조화할 수 있는 이름을 찾아보았다. 마침 아레스와 아프로디테 사이에는 에로스 EROS라는 어린이 아이가 있었다. 그는 작은 사랑의 신으로 활과 화살을 가지고 다니는 어린 꼬마의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가 쏜 화살에 맞은 사람들은 모두 사랑에 빠지게 된다. 종종 그는 눈 가리개를 한 모습으로도 그려지는데 이것은 젊은이들이 맹목적인 사랑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에로스가
아레스와 아프로디테의 자식으로 간주된 사실에서 우리는 그리스 사회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은 흔히 특히 군인들에게 매력을 느꼈으며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용감한 자만이 미인을 얻을 수 있다. None but the brave deserve the fair. 는 속담을 보아서는 이 생각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우리는 발렌타인데이 카드나 만화에서 종종 에로스를 만날 수 있다. 사랑에 빠진 것을 의미하는 화살이 관통한 심장도 볼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은 에로스란 이름보다 큐피드, CUPID, 영어로는 큐피드라는 동일한 로마어 이름에 더 익숙하다. 익숙하다. 두 명칭 모두 우리 주위에 자취가 남아 있다. 낭만적인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상태는 erotic, 관능적인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사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작은 사랑의 신의 로마식 이름은 돈이나 물질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가리키는 CUPIDITY 물욕, 탐욕 라는 말에서 자취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비트는 기껏해야 그 지름이 15마일, 약 24km밖에 안 되는 소행성을 에로스라고 이름 지었다. 이것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바깥쪽에서 비정상적인 궤도로 움직이는 소행성들을 남성형 명칭으로 부리는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20세기에는 화성이나 금성보다 지구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또 다른 소행성이 발견되었다. 그중 어떤 것들은 아프로디테와 연관된 명칭을 부여받았다. 그중 하나는 안테로스, ANTROS, 에로스의 반대이고 또 하나는 아모르, AMOR, 아르티노로 사랑이라는 뜻이다. 또 아프로디테가 사랑한 젊은이의 이름을 딴 아도니스, ADONIS라는 소행성도 있다. 그는 매우 잘생긴 남자로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도 용모가 뛰어난 남자를 부를 때에는 아폴론뿐 아니라 아도니스라고도 부른다. 다른 두 개의 소행성은 아폴론과 헤르메스로 명명되었다. 헤르메스는 지구에서 20만 마일, 약 32만 킬로미터까지 접근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소행성이다. 이것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천체보다도 더 가까이 접근한 것이다. 어떤 때는 달보다도 더 가까이에 지구에 접근한 경우도 있다. 버림받은 제주꾼 헤파이스토스 내용을 읽어가려고 합니다. 헤라의 또 다른 자식으로는 헤파이스토스 HEPHAEAESTS가 있다. 그는 신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절름발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몸이 허약한 그를 수치스러워한 헤라가 올림포스 산 안으로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불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제우스와 헤라가 말다툼을 할 때 그가 헤라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동댕이 쳐서 그렇게 되었다고도 한다. 그는 대장장이의 신이라서 늘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그는 두 손을 써서 일하는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되었다. 로마인들은 불의 신을 시리아 섬의 거대한 에트나, ETN의 화산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렸다. 로마인들은 이 신을 VUSANO
라고 불렀으면 헤파이스토스와 동일한 신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VUSCAN 벌컨이 더 익숙한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에트나 산처럼 불을 내뿜고 있는 산을 볼케이노 VOSCANO 화산라고 한다. 1839년 미국의 발명가 찰스 구디언은 우연히 고무와 황을 동시에 가열하면 기온에 관계없이 건조하지만 유연한 상태로 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서 고무는 마침내 여러 분야에서 실용화되었다. 고무를 만드는 방법에는 황과 함께 열을 가한 공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무를 vulcanized VUSCANICED 가황 처리된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대장장이 신의 명칭이 가장 극적으로 사용된 역사적 사건은 고무를 경화하는 방법을 발견한 직후에 일어났다. 그 일은 수성이 공정궤도에 천문학자들이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불규칙성이 있음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1845년 곧 발견될 해왕성의 위치에 대해 연구하고 있던 르베리에도 역시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는 수성보다도 더 태양에 가까운 행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 행성이 중력이 수성에 작용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 그런 불규칙성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렇다면 그 행성은 어떤 행성보다도 태양의 불덩어리에 가까이 존재하는 셈이 된다. 그것은 마치 대장장이가 태양계라는 대장간에서 일하고 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었다. 그래서 르베리에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되면 VUSCAN으로 명명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수년 동안 찾아 헤매고도 끝내 벌컨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15년 알베르토 아인슈타인은 수성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주는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다. 이제 새로운 행성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결국 벌컨이라는 행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지금까지 그 표시가 남성을 생물학에서 표시하는 남자의 표시, 또 여자의 표시, 화살표로 해서 동그라미 하는 걸 하고 동그라미 다음에 십자가 하는 그 남자와 남성, 여성 표시하는 그런 지금까지 태양계 주요 행성들이 명칭이 어떻게 유래되었는가를 설명해 보았다. 이제 이 행성들에 대한 얘기를 끝내기 전에 행성들이 어떤 방식으로 신화의 자체를 확대시켜 왔는가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현대의 천문학이 있기 오래전에 각각의 위성을 묘사하기 위한 기호들이 고안되었다. 그런데 이 기호들도 신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그 신화의 흔적이 기호의 형태로 남아서 사용되고 있다. 수성의 기호는 여성을 표시하는 그 생물학 표시. 이것은 두 마리의 뱀이 양쪽으로 다리를 틀고 그 위에 카두케우스의 날개가 있는 모습을 간단히 표시한 것이다. 금성은 거울을 의미하는 여성을 표시하는 생물학 기호이다. 거울은 미의 여신과 자연스럽게 연관시킬 수 있는 물건이다. 화성의 기호는 생물학에서 남자 표시하는 기호이다.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기호는 창과 방패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목성의 기호는 해독하기가 난해하다. 어떤 사람들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독수리를 단순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독수리는 제우스가 몸을 떠날 때 변신했던 동물 중 하나이다. 토성의 기호는 표시되어 있는 거로서 크로노스가 아버지 우라노스를 물리칠 때 사용했던 큰 낫, 스케이트를 상징하고 있다. 현대인으로 발견한 위성 가운데 천왕성과 명왕성은 알파벳 문자와 연관된 현대적인 기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해왕성의 기호는 해왕성 표시이고 이 기호는 포세이돈이 파도를 다스릴 때 사용했던 삼지창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은 라틴어로 세 개의 이빨을 뜻하는 트라이덴트, TRIDENT라고 불리고 있다. 이 기호 중 두 개는 천문학 이외의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다. 과학자들이 특정 형질이 어떤 방식으로 유전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이나 동물들의 계통을 연구할 때 보통 비너스의 기호, 여성 표시하는 그 기호로는 여성을, 마르스의 기호, 남자를 표시하는 생물학 기호는 남성을 표시하고 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자, 내용은 읽도록 합니다. 고대인들은 7개의 행성,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및 태양과 달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 이 7 행성들이 어떻게 위치해 있는가를 연구하면 그의 운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을 점성술이라고 한다. astrology, astrology이라고 한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치부해 버리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그 무언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점성술사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성격, 그 사람이 어떤 행성 아래에서 태어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아직도 서구에는 이러한 미신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수성은 어느 행성보다도 움직임이 빠르다. 그래서 수성 아래 태어난 사람은 재치와 생기가 넘치고 활기차지만 변덕스럽다고 생각한다. Mercurial, 아까 MERCURIAL 이란 말에는 바로 그런 뜻이 다 들어있다. MERCUR, Mercury poisoning, 수은 중독. 또 반대로 토성 안에서 태어나면 무겁고 침울하며 둔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 SATURNIN이 바로 그런 뜻이다. 화성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은 호전적, MARTIAL, bellicose, BELLICOSE, warlike, 전쟁을 좋아하는 거죠. WARLIK 이다. 목성 아래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진다. jovial, COVIAL 는 바로 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보름달의 빛을 쬐게 되면 미쳐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생각은 단지 미신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moonmad, MOONMAD, moonsick, MONSICK, moonstruck, MONSTRUCK 같이 미쳐버리다 라는 말이나 mooncalf, MOONCALF처럼 바보라는 말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 crazy, CRAZY, 미친보다는 고상한 lunatic, LUNATIC 이라는 말은 고대 로마의 달의 여신 루나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일상용어 간략하게 LOONY, 머리가 돈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점잖은 표현은 아니다. 7개의 행성들은 각각 일주일 중 특별한
하루를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첫째 날 태양, 둘째 날 달, 셋째 날 화성, 넷째 날 수성, 다섯째 날 목성, 여섯째 날 금성, 일곱째 날 토성. 각각의 요일은 행성의 라틴어 명칭에 따라 지어졌다. 이 명칭은 라틴 계통의 언어 속에서 지속되어 왔다. 실례로 프랑스에서는 두 번째 월요일, 세 번째 화요일, 네 번째 요일, 수요일은 각각 랭디, 프랑스어죠. 랭디, 마르디, 메르크로디, Lundi, 마르디, Mardi, Mercreti 이다. 그러나 자, 영어에서는 일곱 번째 날을 제외한 모든 요일은 앵글로색슨족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섬겼던 노르만 신들의 명칭을 따서 명명되었다. 그런데 이 신들도 어느 정도씩은 행성들과 관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첫째 날과 둘째 날은 Sunday와 Monday, SUNTY, MONTY이다. 어쨌든 가장 확실하게 행성과 관련이 있는 날은 일곱 번째 날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일곱 번째 날 토요일은 앵글로색슨어가 아닌 라틴어 명칭으로 SATURDAY와 Saturday, 즉 Saturn's Day, 즉 SATURN'(S) 데이로 남게 되었다. 중세 연금술사들은 세상에 7개의 행성과 7가지 금성이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들은 천체와 금속을 짝지어 놓았다. 그 결과 신화의 인물들은 화학에도 그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연금술사들이 알고 있었던 7가지 금속은 금, 은, 구리, 철, 주석, 납수은이었다. 금속이 가지고 있는 색깔과 관련지어 금은 태양과 짝지어졌고 다른 은과 짝을 이루었다. 금과 은 다음으로 같이 있었던 금속인 구리는 하늘에서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금성과 짝이 되었다. 또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철은 당연히 화성 MARS과 연결되었으며 무겁고 둔탁한 납은 토성과 연결되었다. 한편 수은은 액체 상태이며 쉽게 움직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는 수성과 연결되었다. 그리고 주석은 마지막 남은 목성과 짝을 이루게 되었다. 화학자들이 지식을 더욱더 넓혀가면서 이런 짝지기는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금속들이 계속적으로 발견되면서 몇몇 금속 이외에는 새로운 행성의 이름을 따서 짓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었다. 연금술사들이 원소의 명칭을 행성의 명칭으로 바꾸는 데 성공한 예는 단 한 번 있었다. 그것은 어느 날 머큐리, MERCURY라는 영어로 알려져 있는 수은이다. 수성은 MERCURY이다. 그 밖에도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가지 사례에 그 흔적이 남아있기는 하다.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질산은 합성물이다. 질산은 LUNAR, 루너, CAUSTIC 이라는 구식 명칭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CAUSTIC 그리스어로 물어뜯다 라는 뜻으로 강한 부식작용을 하는 물질인 질산과 관련 있는 말이다. 루너, LUNAR, 루너는 물론 은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은과 짝이 된 행성은 달이다. 그리고 붉은 빛깔을 띠고 있는 납, LEAD, 납과 탄소의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red, RED, 연단이란 말이죠. 연단, LEAD, 연단, 그 한자 말로 납을 얘기하고 붉은 단자로 알려졌다. 이건
또한 이것은 종종 SHURN, certain, red, RED, SHURN, RED로 표현되기도 한다. 납은 토성과 짝을 이루는 금속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색깔을 가진 일련의 철 화합물은 MARS, MARS라는 낱말을 포함하고 있는 옛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철은 화성과 짝을 이루는 금속이었다. 그 화합물은 아직도 MARS, YEALW, 마스로, MARS 브라운, BROWN, MARS 오렌지, 마스 바릿, VIOLET 등으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중세의 연금술사의 영향력은 이쯤에서 끝난다. 현대 화학자들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의 완벽하게 그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졌다. 제우스의 후손들 내용을 읽었습니다. 다음 내용들. 알겠어요? 네. 꼬리로 끌라 그러면 어떻게 끄지 그냥? 누르면 어떻게 했었더라? 모르겠네. 까먹었네. 누르면 되나? 안 보이네.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살짝. 그래서 중단 여기도 있네. 이것도 있네. 중단. 기억 중단이구나. 이것도 있어요. 예.